미국장 투자를 여는 프리마켓온 손석우입니다. 뉴욕 증시는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본에 이어서 유럽연합도 무역 합의에 이르렀다는 소식에 투심이 한껏 고무된 모습이었습니다. 무역 협상이 결국 트럼프가 짠 판대로 흘러가는 양상이죠. 자, 그렇다면 미장은 이런 밸류 부담을 안고서라도 계속 우상향할 수 있다는 뜻일까요? 자, 이런 가운데 테슬라와 알파벳을 시작으로 빅테크들의 실적도 하나둘씩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프리마켓온 오늘도 다양한 이슈들과 종목들로 꽉 채워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마켓 시그널 바로 미국 증시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 협상에 대한 낙관론이 커지면서 3대 지수 모두 강세를 보이며 종가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 S&P 지수는 각각 1.14%, 0.78%의 상승을 하였는데요. S&P는 역사상 신고가, 다우지수 또한 종전 최고점 기록 경신을 눈앞에 두며 강세 마감했습니다. 전일 미국과 일본의 관세 15% 합의가 전체 시장에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컸고, 일본에서 EU와의 상호관세 15% 논의 중에 있다는 뉴스까지 전해지면서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끼쳤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관세 협상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했던 것과 대조적으로 8월 1일 관세 발의가 되더라도 협상의 길은 열려 있음을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판단하였다는 것인데요.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추진한 관세 전략은 매우 고무적인 것으로 보이고, 이번 협상을 통해 관세를 피하기 위하여 미국의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고 짚고 있습니다. 아직은 관세에 대한 우려 섞임보다는 기존에 예측했던 관세보다 낮은 관세율에 시장은 더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어닝 시즌에 맞춰 기업들의 실적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데, S&P 기업들 중 약 100개의 기업이 실적을 발표를 했고, 이 중 85%의 기업이 호실적을 내고 있는 것에 관세에 대한 부담감을 조금 덜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재 프리장에서 나스닥 선물은 강보합권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마켓맵을 보면서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3대 지수가 강세권으로 흘러가며 최근 잠시 쉬어갔던 반도체 테크주들과 에너지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강세의 모습을 나타냈던 하루였습니다. 다만 어닝 시즌을 맞이하여 실적 성과에 따라 주가의 방향은 다소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오늘 테슬라, 알파벳의 실적이 우리가 이제 참고해야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우선 테슬라의 경우 실적 컨센 대비에서도 부진한 성적표를 발표했습니다. 매출액도 YOY 기준 컨센 대비 9% 하락했고, 주당 순이익과 더불어 전기차 판매량 자체가 줄어든 모습이었습니다. 유럽 내에서의 오너리스크 영향, 그리고 이제 경쟁 심화에 따른 점유율 하락 등의 여파가 실적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인데요. 컨퍼런스 콜에서 신차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이 되고, 견조한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어 증자에 대한 우려는 없다고 입장을 표명을 했으나, 애프터 마켓에서 현재 약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테슬라가 앞으로 가고자 하는 로보택시와 우주 산업에 대해 막대한 투자와 함께 정부의 도움이 있어야 하는데,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관계에 부담을 느낀 투자자분들이 많다고 해석이 될 수 있고, 그에 따른 실망 매도 물량이 오늘 출회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알파벳은 어닝 서프라이즈 급의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분기 매출이 964억 3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35조 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시장 예상치를 넘어선 수치이고, 주당 순이익 EPS도 2.31달러로 시장 예상치였던 2.18달러를 상회했습니다. 순이익은 28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0% 늘어났는데, 경기 불확실성에도 광고 수요와 클라우드 서비스의 확장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체 광고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4% 증가했고, 클라우드 매출은 30% 급증했기에 반도체 섹터 전반에 훈풍을 불러오기에 충분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소 아쉬운 부분은 자율주행이 포함된 기타 사업 부분에서는 외형은 성장했으나 영업 손실이 확대된 부분이 있어 이는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기업에서 공통적으로 집결되는 포인트 하나는 강력한 AI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위해서는 안전한 전력 공급망 확보가 우선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에너지 관련주들도 함께 강세를 보였고, GE 베르노바의 경우 호실적과 더불어 가이던스 상향에 대한 기대감으로 14% 급등했지만, 엔페이지 에너지는 양호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실망스러운 가이던스로 인해 주가가 마이너스 14% 급락하기도 하면서 결국 지금의 실적도 중요하지만 향후 가이던스에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매크로 지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4.25%에서 4.5% 박스권 안에서 흘러가며 관세 이야기 및 금리 방향성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인데요. 관세 협상으로 인해 일본 금리가 중장기물 중심으로 급등하면서 미국의 국채 금리도 최근에 하락세를 멈추는 흐름이었습니다. 반면 며칠 동안 사상 최고치 랠리를 보였던 금은 급반락하는 모습을 보였죠. 일본에 이어서 EU도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 합의에 근접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후 금의 가격이 더 하락폭을 키웠고 그동안 EU와 미국이 협상의 난항을 겪으면서 EU가 보복 조치를 내놓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으나 불확실성이 해소되며 안전자산인 금도 덩달아 힘을 잃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늘의 관전 포인트 두 가지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첫 번째로는 EU와의 관세 협상 진행 상황입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EU산 수입품에 15%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 합의에 근접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어떤 조건으로의 관세 협의가 도달될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내달 1일부터 EU 상호 관세를 30%로 인상하겠다는 위협을 피하기 위해 상호 관세에 동의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품목별의 차등이 있다면 어떤 산업 분야에서 변동성이 있는지 투자자 입장에서는 체크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EU는 지난 4월부터 미국 수출품의 기존 4.8% 관세와 함께 10% 추가 관세를 부과받고 있고 15% 상호 관세는 현상 유지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유럽의 경우 핵심 산업이 자동차 관세에 큰 변동성을 보일 수 있는 바 현재 전해지고 있는 자동차 관세 30%에서 15% 인하될 수 있는지 여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표에 따른 해석입니다. 오늘 밤 실업 청구 건수 및 서비스 구매자 관리 지수 등의 지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세 이야기에 금리 이야기가 잠시 묻히긴 했지만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보다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들은 주기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연준 파월 의장은 여전히 데이터 기반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기조를 보이고 있어 지표 발표 이후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에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가장 먼저 만나는 프리마켓 시그널, 잠시 뒤 프리마켓 이슈에서 보다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이제 뉴욕 증시에서는 관세 이슈는 더 이상 리스크가 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안도 랠리라고 해야 될지 이제 하나둘씩 타결 소식이 나오니까 이걸 곧바로 호재로 반응을 하고 있네요. 뭐든 다 갖다 붙이면 호재가 되는군요. 어쨌든 계속 꾸역꾸역 갑니다. 이지한 대표님. 어제는 이제 상호 관세가 시장을 오히려 들어올리는 또 촉매제 역할을 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상호 관세에 대한 우려감보다는 어제는 상호 관세에 대해서 좀 기대감이 나왔고 장 막판에 EU와의 그 협상이 어느 정도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일본과 동일한 15% 정도의 상호 관세가 적용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나오면서 장 막판에 스포트를 좀 냈고 사실 이제 장중에도 베센트 재무장관의 발언이 8월 1일까지 뭐 촉박하게 협상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질적으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질적인 합의가 중요하다라고 밝히면서 그러면 이제 또 8월 1일 이후에 그 상호간세 협상이 지속될 수 있다라는 연장에 대한 기대감이 또 장중에 반영이 되면서 증시가 또 우호적인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상호간세에 대한 윤곽이 잡혔다라는 것도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어느 정도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개도국에서의 어느 정도 20% 내외의 합의선 그리고 EU나 일본처럼 우방국이면서 무역 규모가 큰 국가들과는 15% 내외 정도의 합의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섰기 때문에 시장의 불확실성은 좀 더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점과 상호 관세에 이어서 상품 관세도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시장은 좀 더 안도렐리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이제 관세 협상이 타결되는 소식이 전해지면 이게 호재. 잘 안 된다 이상 신호가 나타나면 악재인 거죠. 딱 오늘 우리 국내 증시에서 이걸 보여줬잖아요. 미국과 고위급 회담이 취소됐다. 곧바로 지금 증시가 그냥 냉랭해지는 이걸 딱 봤지 않습니까? 네. 자, 유럽연합과 합의에 근접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기준은 일본과 똑같이 15%란 말이죠. 그렇죠. 사실 유럽연합은 되게 상징성이 있죠. 네.
뭐 전통적인 서방 국가들의 연합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중국과 유럽연합이 어떤 식의 합의를 하느냐가 사실상 이번 무역협상의 기로 딱 관건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핵심 포인트인 두 곳이 바로 EU와 중국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EU 쪽에서도 일본의 어떤 이 15%라고 하는 숫자를 기준으로 이제 협의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지금 미국과 일본의 관세 이야기에 대해서 볼멘 소리들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거 너무 많이 양보한 15% 아니겠느냐. 왜냐, 네. 자동차 산업 기준으로 보면 미국 내 브랜드들이 조금 속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일본 자동차의 가격을 더 낮춰주는 꼴이 되어버렸으니까. 근데 이게 만약 유럽에서도 동일하게 진행을 한다 했었을 때 지금의 이 관세 협정이 정말 미국을 위한 길인가? 이 부분은 또 여러 가지 따져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튼 어찌되었든 기존에 우리가 25%니 30%니 굉장히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세게 맞다가 15%라고 하니까 이게 또 굉장히 낮아 보이는 착시 효과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15%보다 과하지만 않는다면 시장은 일시적으로 환호를 할 수 있으나 그 안에 세부적인 디테일함은 앞으로 계속 기업들의 가이던스라든지 아니면 기업들의 실적을 보면서 우리가 면밀하게 좀 따져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라는 말이 있죠. 전체 상호관세율은 뭐 15 정도를 기준선으로 해서 비슷하게 이제 체결이 돼가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내주고 어떤 부분을 받았냐, 시장 개방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냐, 뭐 이런 것들을 또 따져봐야 돼. 특히 이제 유럽연합은 그렇죠. 예를 들어 주류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조금 이제 늘 단골 손님처럼 나오는 보잉 항공기. 보잉은 영업할 필요가 없어요. 트럼프가 이런 식으로 다 해주니까. 그러니까 유럽연합도 그런 디테일을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봐야 될 것 같고, 뭐 유럽연합도 이제 보잉 또 100대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관세가 협상이 타기론 정도 되면 뭐 보잉은 진짜 뭐 패키지처럼 따라 들어가서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여기서 설명 자세히 드렸지만 20년치 재고가 있다라는 게 이제 거짓말이 아닌 거죠. 비행기가 뭐 한 대 만드는 게 뭐 짧은 시간도 아닌데 지금 100대, 100대, 60대, 50대 뭐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면 진짜 20년치 재고가 있다라는 게 맞을 정도로 샤이트를 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본의 경우도 봐도 아무래도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일본은 지금 또 자동차에서 양분을 얻어낼 만큼 국방이라든지 혹은 농산물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양보가 좀 컸다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EU와의 타결은 좀 시장의 파급 효과가 좀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상호 관세 협상에서 우려하는 것은 결국은 협상이 잘못되어서 관세 전쟁으로 불거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미국에 맞서서 보복 관세를 할 수 있는 주체는 사실 중국과 EU밖에 없죠. 그러면 중국과 EU가 타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어떻게 보면 관세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어쨌든 만약에 EU가 막바지에 지금 왔다라고 하니 만약에 타결이 된다라고 하면 실제로 중국과 EU가 타결 선상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 상호 관세에 불거졌던 부분이 적어도 관세 전쟁으로 이제 확대될 가능성은 없다는 점에서 시장은 분명히 안도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가장 크고 세부적인 부분은 아마 지금 베트남도 사실 가장 먼저 상호관세 협상 발표를 했지만 아직도 협상 진행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탑다운 방식으로 포괄적으로 합의를 하고 세부적인 거는 뒤쪽에 하자라는 게 좀 강하기 때문에 아마 구체적인 세부안에 대한 잡음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겠지만 일단 증시에 대한 안도감은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제 상대국들에 대한 압박성 발언들을 하고 있는데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장을 개방하면 관세율을 낮춰줄 것이고 아니면 올릴 거다. 이런 얘기를 했죠. 이제 일본과의 협상할 때도 철저하게 주판을 튕기는 그 사진, 그 참모들이랑 모여가지고 뭐 조건 따져서 슥슥 지우고 상황을 다시 책정하고 막 이런 사진도 지금 돌고 있단 말이죠. 철저히 비즈니스맨 장사꾼 마인드로 이번 협상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건 사실 우리한테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 같아요. 김태성 본부장님. 그렇죠. 결국 뭔가를 우리가 강력하게 내줘야지만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2+2 회담이 조금 미뤄진 부분도 사실 그들이 원하는 어떤 만족을 충족시키지 못하지 않았나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좀 있거든요. 여하튼 지금 이제 일본과 미국의 관세 이야기에 사실은 미국 내에서도 그렇게까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요. 왜냐, 캐나다와 멕시코, 즉 우방국이라고 불리는 기업들 자동차 기준으로만 본다면 네. 이들 지금 협상이 진행되지 않고 현재의 어떤 관세율대로 관세가 매겨졌을 때 25%입니다. 근데 일본은 지금 15%를 받죠. 그러면 어찌되었든 똑같은 차량이더라도 일본 차량이 조금은 더 싸게 시장에 풀린다라는 거죠.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미국 차를 사는 것이 아니라 일본 차를 사게 됩니다. 그러면 미국 기업들을 더 위대하게 하겠다는 트럼프의
애초에 목적이 안 맞는다라는 이야기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 일단 관세 협상 이후의 어떤 디테일함도 저는 계속 이제 지켜보셔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관세 분야도 관세 분야인데 비관세 분야도 많이 이야기가 되고 더 디테일하게 나간다면 미국에 대한 투자를 얼마나 할 것이냐 이것도 사실 트럼프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결정적입니다. 일본이 어마어마한 숫자를 제시했잖아요. 저는 이게 맞나 했어요. 처음에 공이 하나 혹시 기자가 실수해서 공 하나 더 붙였나? 5,500억 달러예요. 737조 원인가 그렇더라고요. 우리나라 거의 2년 예산에 가까운 이걸 미국에 투자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사실 일본 입장에서는 상호관세를 15% 낮췄다고 좋아할 게 아닌 게 생돈 5,500억 달러를 미국이 원하는 대로 투자하게끔 펀드를 만들어서 준다라는 건데 이게 과연 성공한 협상이냐 저는 모르겠어요. 의문이에요. 저도 사실 의문이고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타결됐던 국가들을 보면 사실 본인들이 미국에 좀 얻어내야 될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좀 딜레이를 한 거지. 사실 미국이 원했던 것은 다 수용을 했거든요. 거의 이제 백기 들다시피 다 수용을 했는데 관세가 20%다, 15%다. 그럼 과연 이제 이게 저 정도로 백기를 들어서 받는 관세율이 맞냐라는 부분은 상당히 이제 의문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도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에서 일부 이익을 얻어낸 것에 대비해서 뭐 국방 예산과 관련된 부분, 국방과 관련된 부분이나 혹은 최근에 쌀 시장 개방과 관련된 부분이나 민감한 부분들 다 개방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이득이 되냐라는 부분은 아마 지금은 일단 8월 1일 이전에 포괄적으로 합의를 하고 보자라는 좀 심리가 좀 강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세부적인 내용은 아니더라도 포괄적 합의를 하지 않으면 뭔가 그 이후에 좀 제재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불안감. 아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많은 것 같고 특히 이제 EU나 중국이 타결 협상선상에 있지 않고 좀 뒤쪽에 있었다면 그래도 다른 국가들이 좀 버텨볼 만한데 중국이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일단 포괄적 합의를 했고 만약에 이제 EU까지 된다면 아마 나머지 국가들은 이제 시간과의 싸움에서 미국이 오히려 더 유리한 상황이 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관세에 대해서 전부 다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지금 돌아가는 판이 트럼프가 짜놓은 판대로 참 얄미운데 트럼프가 짜놓은 판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적인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중간에 불협화음도 있었고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트럼프가 한풀 꺾였네, 타코네, 조롱을 받았지만 지금 결과로 나오는 걸 보면 트럼프의 우세승? 판정승? 이 정도의 지금 기류가 읽혀진단 말이죠. 제 판단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죠. 속상하긴 하지만 네. 우리가 타코라고 놀리기까지 했지만 결국 그가 하고자 하는 시기에 그가 원하는 것들은 지금 모두 얻어가는 지금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앞서 이제 대표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EU와 중국이 먼저 뭐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았다면 우리도 좀 버텨볼 만합니다. 그런데 네. 중국이 가장 앞단에서 협상을 좀 먼저 마무리했고 그다음에 EU도 부정적인 이야기보단 어찌되었든 긍정적인 기류가 흘러나오고 있다 보니 그 외의 나라들은 조바심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다 줄 거 주더라도 관세 협상을 좀 빨리 마무리 짓자라는 분위기가 나타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일본에서 사실 5,500억 달러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1,000억 달러를 준비를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이 부분도 진짜 계산기를 좀 잘 두들겨 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일본이 미국 쪽으로 이제 펀드 투자 자금을 구성을 해준다면 이게 일본 시장과 미국 시장에는 좋을지는 몰라도 그 외의 시장에는 굉장히 좀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작년인가요? 작년 초로 제가 기억하는데 우리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슈 한번 있었던 거 기억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처럼 일본의 자금이 빠져나가지 못하더라도 다른 시장에 좀 퍼져나가지 못하고 미국 쪽으로만 유입이 될 가능성도 좀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은 우리가 계속 추적 관찰하면서 디테일하게 보셔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유럽연합과도 만약 합의가 이루어진다. 그럼 이제 마지막 남은 한 국가는 이제 중국, 미국 입장에서는 뭐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이 중요하지만 일단은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마지막 남은 큰 산은 중국이에요. 중국이랑은 공식적으로 타결이 된 건 아니고 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만 알고 있는데 최근에 나온 큰 이슈는 없단 말이죠. 협상 시한이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중국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이제 큰 틀에서는 서로 이제 약점을 서로가 이제 확인을 했고
미국은 히토리와 관련된 부분, 중국은 반도체를 비롯한 IT 부품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약점을 노출했기 때문에 그 약점을 이제 서로 보완하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 관세 협상을 요일을 맞췄고, 한 가지 이제 그 펜타닐 관련되어서 25% 나왔던 그 관세만 조율을 하면 아마 최종적으로 조율이 될 것 같고, 그렇게 보면 오히려 중국과의 그 협상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다른 국가들보다 오히려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면서 좀 더 빨리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서로가 서로를 넘지 말아야 될 선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제 그 선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아마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속칭 얘기하는 계산기 주판은 이미 다 튕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마 주고받을 부분에서 좀 명확히 하자는 것 외에는 크게 압박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보면 처음에 상호관세 부과할 때 가장 크게 언급했던 곳이 대만이거든요. 네. 대만에 대해서 우리보다도 훨씬 높은 상호관세를 부과를 하고 중국의 모군인 것처럼 그런 표현을 해가면서 굉장히 크게 압박했는데 이게 진짜 맞는 숫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가 가장 놀랬던 숫자는 일본의 그 미국에 대한 투자와 개별 기업으로 본다면 TSMC의 1,650억 달러거든요. 사실 1,650억 달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전체가 얘기하는 1,000억 달러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제시하고 난 다음부터는 쏙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주고받을 거에 대해서 그 어느 정도 계산이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 그러면 아마 중국과의 협상에서도 히토리와 관련된 부분, 반도체에서 HAC과 관련된 부분 주고받을 거 주고받았고 관세율 마지막 펜타닐 관세만 정리를 하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수순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뭐 관세 얘기 그만하겠습니다. 관세 뭐 결과 다 나온 것도 아닌데 저희가 이럴쿵 저럴쿵 더 얘기하는 거는 사실 이제 무의미할 것 같고, 이제 실적 시즌이니까 종목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간밤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많은 서학개미들의 최고 사랑과 애증이 교차하는 종목, 테슬라 실적 발표했고요. 네. 알파벳 실적 발표했습니다. 자, 일단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시작됐다는 점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실적 결과만 놓고 보면 엇갈렸어요. 잘 나올 기업은 잘 나왔고 조금 네. 부진할 기업은 부진했다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서두에 이제 브리핑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지만 S&P 500 기업들 중에서 지금 105개 기업, 그러니까 현재까지 보면 정확하게 108개의 기업의 실적을 발표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 기업들 중에 85%가 호실적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의 어떤 어닝 시즌이 실적이 안 좋은가 좋은가를 판가름했었을 때 이분법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번 시즌은 굉장히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다라고 평가를 좀 해줄 수는 있을 것 같아서 네. 저는 실적들을 좀 기대하는 기업들 충분히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제 실적 발표를 할 때 기존에는 다들 EPS 주당 순이익에 조금 더 집중을 했었거든요. 네. 지금까지. 그런데 이번 분기에서는 주당 순이익도 순이익인데 두 가지에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첫 번째, 테크 기업들은 캐펙스 투자. 그러니까 과거보다 현재 앞으로 얼만큼 더 투자를 늘릴 것이냐 말 것이냐 여기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 네. 두 번째로는 캐펙스 투자와 더불어서 그럼 지금 당장의 실적도 실적인데 향후의 가이던스는 어떻게 내보일 건데 여기에 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ASM의 넷플릭스 보면 2분기 실적 수치화로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내보였습니다. 네. 하지만 ASML은 내년의 성장률이 좀 부담, 그리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다음 분기에 대한 가이던스가 좀 뚜렷하게 나오지 않다 보니까 폭락을 한번 경험을 했었던 그런 상황임을 체크를 해보면 실적을 기대해도 되나? 두 가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캐펙스 투자 쪽, 테크주들을 본다면 캐펙스 투자에 대한 증감률을 한번 꼭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컨퍼런스 콜을 꼭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체크를 해보심이 좋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까지 미장을 끌었던 가장 큰 재료, 모멘텀은 AI죠. 그걸 부인할 수는 없는데 실적을 통해서 일단은 확인이 지금 됐지 않습니까? 알파벳. 역시 AI가 최선봉, 꺼지지 않는 불꽃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앞으로도 공격적 투자에 대한 계획도 내놨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도 이 AI 장세가 계속될 거다? 이걸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실적 발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이지한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렇게 보이고요. 결국은 이제 AI 모멘텀이 중간중간 조정을 받기도 했고 최근에 엔비디아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 탄력성이 좀 떨어지기도 했고 조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적 시즌을 거치면서 항상 AI 모멘텀 원동력이 더 강화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실적 발표를 보면 여전히 나쁘지 않은 상황이 있고 특히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졌던 거는 좀 전에 김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캐펙스 투자 어느 정도 되는가. 사실 우리가 이 딥시크 사태 이후에 이 공포심이 좀 있거든요. 과연 투자가 더 확대될 것이냐, 될 것이 않을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어제 이제 구글이 오늘 새벽에 실적 발표를 하고 클라우드 관련된 부분, AI 관련된 부분 매출도 상당히 좋았고 특히 이제 기존의 캐펙스 투자 외에 추가로 AI에 100억 달러를 더 투자하겠다라는 투자 확대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아마 오늘 엔비디아 주가를 좀 밀어올리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고 테슬라도 컨퍼런스 콜에서 머스크가 얘기했던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움에 대한 토론도 하고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좀 자신 있는 분야에 대한 확신도 또 얘기를 했지만 또 XAI에 대한 투자에서 역시 천문학적인 AI 칩 확보하겠다라는 또 과감한 투자론을 또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AI 모멘텀을 받고 있는 종목도 특히 반도체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본인이 뭔가 영업을 하지 않아도 어떻게 보면 다른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에서의 어떤 캐펙 투자 확대가 간접적으로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AI에 대한 모멘텀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고점이 왔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조금 더 레벨업 단계를 좀 더 연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알파벳은 호실적과 공격적인 AI 투자에 대한 방향성을 밝혔고 테슬라 이야기도 잠깐 해주셨지만 테슬라 역시 뭐 XAI라든지 AI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는 하겠다라는 건데 주목을 끌었던 건 이제 머스크의 입인 거죠. 우리가 머스크가 향후 비전, 실적 분석 이런 거에 대한 커멘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일단 실적만 보죠, 본부장님. 당분간 부진할 것 같아요. 머스크답지 않은 발언을 했어요. 네, 일단 부진함을 인정하는 모습이 보였고 네. 세 가지를 꼭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그럼 실적이 부진한데 이 실적을 어떻게 보면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가라는 그 질문에 일단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로보택시를 굉장히 빠르게 상업화하겠다라는 첫 번째 목표를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 투자자들이 또 걱정이었던 거 뭐냐면 지금 모델 E, 그러니까 Y에 대한 그러니까 신제품의 출시 일정이 지연이 되는 거냐 아니면 일정대로 가는 거냐 이제 이 부분이 불확실성이 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차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라고 명확하게 네.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애프터 마켓에서도 잠시 안도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어떤 부분에서 이제 투자자분들이 지금 불안감을 가지고 있느냐면 로보택시의 경쟁사는 구글의 웨이모입니다. 이제 구글의 웨이모, 알파벳의 기타 산업 부분에서 이제 매출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외형은 확실하게 늘었으나 영업이익 쪽에서는 그렇게까지 드라마틱하게 개선이 되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제 로보택시도 외형은 빠르게 늘 수는 있어도 영업이익 단 부분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투자 심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보택시 그리고 뭐 XI 아니면 뭐 스페이스 X 여러 가지 가능성 있는 신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네. 과거처럼 일론 머스크의 입에 또 집중하기보단 오히려 숫자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지금 현재 흐름이 아니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프리마켓에서 테슬라가 많이 빠지네요. 낙폭이 지금 6%대까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부진한 실적에 대한 실망 매물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하고 오늘 시장 테슬라의 주가 움직임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본부장님 오늘 프리장 체크 포인트 짚어주시죠. 중요한 지표 발표가 꽤 있죠. 네, 일단 뭐 오늘 저녁에도 지표 발표가 제법 많은데요. 9시 30분에 이제 저녁 9시 30분에 실업 청구 건수가 이제 있고 또 이제 10시 45분부터 제조업 구매 관리 지수 그리고 이제 서비스 구매자 관리 지수가 있고 또 11시에는 신규 주택 판매 지수가 이제 발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날은 지표 발표가 많기 때문에 조금 민감하게 좀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역시 어닝 시즌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 허니웰 그리고 이제 유니언 퍼시픽 그리고 인텔의 실적도 오늘 이제 발표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이 기업들 꼭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잠시 후에 저희는 시그널 포커스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장 랠리를 이어가고 있기는 한데 한켠에서는 계속해서 과열을 걱정하는 시선도 여전합니다. 또 최근에는요, 이 뜬금없이 주가가 급등하는 일종의 밈 주식이 하나둘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밈 주식이 성행한다라는 거를 과열의 신호로 보기도 하죠. 얼마나 심각하게 봐야 될지 계속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밈 주식이 이재한 대표님, 시장에 이렇게 하나둘씩 나타난다는 거 정말 과열의 신호. 과거 우리가 게임스탑 사태를 한번 겪었잖아요. 그래서 이 밈 주식이 다시 등장한다. 요즘에 지수도 계속 올랐으니까 이거 괜찮나? 이렇게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거의 그런 시각으로 보는 게 좀 맞았고, 그러니까 최근에는 우리가 이걸 한번 경험하고 난 뒤에 이제 어떤 경우가 많냐면, 그러니까 민주식에 대한 부분이 그 시장이 조정기를 겪거나 혹은 좀 과일 때 많이 이제 부각이 좀 되었는데, 최근에는 시장이 좋을 때도 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공매도가 많은 종목들, 그러니까 시장이 상승을 하면 공매도가 많은 종목들이 허점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매도를 유발시키기 위해서 공매도가 많은 종목들을 밈 주식들이 집중 공략하는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상승하고 있고 밈 주식 공략을 하면 공매도를 유지하고 있는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공포심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공매도를 판매하면서 주가는 크게 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비상식적으로 주가가 30%, 40%, 50% 미국 시장에서 뛸 때는 거의 손절 물량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매수해서 올라가지 않거든요. 공매도가 판매하면서 급등이 나오고 혹은 보였던 종목을 손절하면서 급락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급등락,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루 단위나 2, 3일 단위로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공매도 판매를 유발하는 그런 밈 주식의 최근에는 유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런 공매도가 많았던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노리는 현상들이 최근 한 며칠 동안 좀 꽤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고프로 아시죠? 그 카메라. 네. 방송국에서도 많이 쓰는데 고프로 주가가 55% 네. 급등을 했어요. 고프로 좋은 건 알겠는데 이렇게 급등할 이유가 있냐? 뭐 이런 거죠. 또 백화점 관련주 콜스. 이건 또 막 급등했다가 또 급락했다가 뭐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네. 그럼 왜 이렇게 됐냐? 이유를 굳이 찾기가 어렵단 말이죠. 일단 총 4기업이 있어요. 네. 앞서 이야기 주셨던 고프로도 있고 네. 콜스도 있고, 여기에 이제 오픈도어라고 하는 기업이 이제 가장 먼저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네. 5거래일 동안 약 250% 정도 상승을 했는데, 아. 이제 오픈도어만큼 어제장에 또 변동성이 컸던 게 크리스피 도넛.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도넛 맞습니다. 예. 그 기업도 어제 굉장히 크게 변동성을 좀 보이면서,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네이버의 그 종토방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에서도 이제 레딧이라는 이제 커뮤니케이션에서 이 기업들이 계속 좀 언급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언급이 됐냐면, 앞서 이제 대표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공매도 비중이 굉장히 많은 기업 리스트 이 4기업들이 공교롭게도 다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수가 이렇게 좋은데 그럼 지금 가장 마음이 불안한 쪽은 어디겠는가? 조금이라도 주가가 올라왔을 때 피해를 보는 공매도 쪽이 아니겠는가? 그런 이제 투자 심리가 모이다 보니까 쇼트 커버링 혹은 쇼트 스퀴즈 현상이 나타나면서 지금 짧은 거래일 안에 굉장히 큰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과거에 이제 게임스탑 그리고 이제 AMC 엔터테인먼트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이제 엄청나게 이제 큰 상승 파도를 한번 겪었던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 지금 지수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실 것 같냐면, 가긴 갈 것 같은데 막상 테크 주들을 신규 매수를 하자니 부담이 되는 상황. 그러니까 조금 빠른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현상들이 밈코인의 어떤 지금의 현상을 만들어내지 않았나 싶은데, 사실 어떤 기업이 앞으로 밈코인이 될지는 모릅니다. 예측이 불가해요. 그래서 두 가지죠. 물려 있다가 우연찮게 얻어 걸리는 경우의 수,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로는 움직일 때 본인만의 기준이 있으셔서 트레이딩 가능하신 분들의 영역,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가치를 보고 지금 투자를 한다 봤었을 때 이 4기업들 중에 투자할 만한 기업은 사실 아직은 모멘텀이 좀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 밈 주식은 아무래도 이제 수급 영향이 가장 크다라고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게임스톱 그 사태 때는 약간 그런 운동도 있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맨날 월가에 공매도 세력들한테 당하니까 월가를 한번 우리가 무너뜨려 보자. 그렇죠. 그래서 두 손 들고 항복할 때까지 주가를 한번 올려보자. 이 공매도 세력들 다 쫓아 쇼스퀴즈 막 발생하고, 이제 이런 양상으로도 지금 간다고 충분히 보여지세요? 가능한 것 같아요. 충분히 가능한 것 같고, 저도 이번에 이 종목들 보면서 좀 놀랬던 게,
종목 선정이 정말 탁월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말도 안 되는 그 저가 종목을 사서 뭐 갑자기 들어올리는 거나 이런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이제 콜스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공매도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서 노릴만 한데 콜스가 제가 이거 찾아보니까 재무제표를 보니까 튼튼해요. 그리고 퍼가 12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퍼가 12배밖에 안 되는데 이 가격에서 공매도 압박을 받는다? 이거 얼마든지 공략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이런 밈 주식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그 철저하게 조사를 많이 하고 조금 굉장히 뭐랄까 시스테믹하게 접근을 한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만약에 퍼가 12배밖에 안 되는데 공매도가 많은데 시장이 상승인데 만약에 밈 주식에 달려든다. 공매도 판매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주식들을 굉장히 잘 노리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더 퍼져 나가게 되면 저희가 다시 한번 짚을 거예요. 짚을 건데 일단 밈주식을 저희가 오늘 짚어보는 이유는 시장 과열에 이걸 시그널로 해석을 할 수 있겠냐 이 관점에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종목 몇 가지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김태성 본부장님이 이베이를 좀 준비를 네. 해주셨잖아요. 네. 이베이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커머스 네. 준데 글쎄요 관세 영향이 아직 아니니까 얼마 전에 또 그 아마존이 프라임데이에서 아주 좋은 실적을 냈으니까 그쵸. 뭐 이베이도 비슷한 훈풍을 받고 있는 겁니까? 일단 그것도 그렇고 네. 이베이 하면 우리나라 플랫폼 중에 어디를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게 좋냐면 당근마켓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제품에 대한 판매하는 플랫폼이기도 하지만 중고거래를 활성화하기에 이베이 플랫폼만한 게 지금 미국 내에서는 없거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앞서서 이제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온라인 쇼핑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했죠. 그리고 이제 간밤에 나왔었던 알파벳의 어떤 실적을 통해서도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 광고 마케팅 쪽의 매출은 여전히 높다는 것이 지금 인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 네. 이베이와 같은 플랫폼 기업들은 여전히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 이커머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관세 영향에 큰 어떻게 보면 영향을 받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세 때문에 셈법이 복잡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단독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기업들을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어찌되었든 지금 경기가 좋냐 안 좋냐 굉장히 말이 많고 탈도 많긴 하지만 지금 미국도 쉽게 지갑을 열 수 있는 상황은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럴 때 이제 뭐가 가장 많이 느냐면 이제 중고거래가 이제 활성화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베이의 최근의 주가 흐름을 보면 마치 뭐 구글이나 애플 보듯이 조정 없이 꾸준히 우상향이었습니다. 코스트코를 네. 보는 듯한 이제 주가의 흐름들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이제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분기 실적이 그러면 늘어나고 있느냐? 확실하게 늘어나고 있고 다음 주에도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도 저는 굉장히 높은 실적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네. 지금의 이베이에는 우리가 관심을 갖기에 충분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베이 짚어봤고요. 이지환 대표님께서는 또 이 종목 되게 완전 G 번호바를 이지환 대표님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G 번호바 이게 이 에너지 부분 따로 떼서 나온 네, 맞아요. 회사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컨스텔레이션도 말씀드렸고 이 G 번호바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이 종목들이 주가 탄력이 최근에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AI 모멘텀을 보면 뭔가 꺾일 하지만 계속 가서 반도체 주목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만큼 전력기기와 발전과 관련 쪽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차트를 잠깐만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려서 신고가를 갱신할 거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지금 G 번호바 차트가 굉장히 많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지금 관심을 가지셔도 늦지 않았을 정도로 지금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기 때문에 AI 모멘텀을 받는 쪽을 반도체와 전력기기 관련된 쪽 양쪽 축을 잡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차트를 보시면 신고가를 완전히 갱신하고 넘어갔거든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했을 때 가격보다도 거의 한 50% 이상 급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계속 가는 건데 특히 이 말씀드렸던 G 번호바랑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콘스텔레이션 이 두 종목은 우리나라가 ETF로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을 때 ETF 안의 비중이 첫 번째, 두 번째로 높은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들에 대한 ETF 유입이 계속될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지고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또 뭐 SMR 원전 관련해서 일단 정책적 모멘텀을 또 불어넣어 준다면 뭐 밸류 부담 없이 그냥 쉬지 않고 갈 수도 있겠군요. 지금은 아마 고점을 예측하기보다는 워낙 펀더멘털 자체가 레벨업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G 번호바까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스타인베스트먼트 김태성 본부장, IS셋 이지환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프리마켓 시장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만나는 프리마켓의 중요한 시그널, 프리마켓 나옵니다. 이 시각 현재 미국 시총 50% 내 대형주 중에서 의미 있는 시그널이 포착된 주요 종목들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뉴욕 증시 각종 실적 발표와 미국과 EU의 관세 타결 임박,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AI 액션 플랜 등 굵직한 이슈들의 여파가 강하게 남아있는데요. 의미 있는 움직임 보여준 무버 종목들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일 장 마감 후 실적 예상치를 크게 웃돈 실적을 공개한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의 경우 시간의 거래에서 오늘 프리장까지 주가를 밀어올리고 있으나 데이터 센터 관련 자본 지출 확대에 대한 우려도 혼재한다는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이 실적을 발표한 테슬라 10년 만에 최대 매출 감소를 보여주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고 오늘 프리장에서도 큰 하락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켜줄 만한 로보택시 또는 로봇 사업 관련 정보도 없었기 때문에 이런 흐름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종목들은 전날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AI 액션 플랜 발표로 자극을 받았습니다. 섹터 대장주 엔비디아 역시 전날 2% 그리고 오늘 프리장에서도 1% 이상의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들어 조정을 받았던 브로드컴 역시 반도체 섹터 강세 편승에 오늘 프리장에서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조정 국면에 있었던 AMD 역시 AI 액션 플랜으로 인한 기술 및 반도체 섹터 강세에 함께 올라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난항에 큰 조정을 받았던 오라클 역시 주가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오늘도 그 상승분 지켜내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깐 국제유가도 살펴보자면 현재 미국 원유 재고의 감소로 유가가 소폭 반등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엑스모빌의 주가 한 차례 반등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오늘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 포커스 종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애플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EU에서의 반독점 규제 감소 호재가 나온 지 하루 만에 영국에서 더 강한 규제에 시달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의 AI 액션 플랜으로 자금이 반도체 섹터로 몰리면서 실적 발표를 한 테슬라를 제외하고 M7 중 거의 유일하게 주가가 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텔입니다. 오늘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반도체주 강세로 전날엔 함께 반등하긴 했으나 인텔의 자체 펀더멘탈에 대한 기대는 그리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시장의 이목을 끌만한 소재가 부족한 만큼 오히려 실적 발표가 가까워질수록 경계감은 높아지는 모습인데요. 오늘 프리장에서도 보합 출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대표 항공사 아메리칸 항공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개장 전에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최근 글로벌 분쟁 감소 속 여행 수요가 반등하는 추세인 만큼 이것이 실적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아메리칸 항공 전날부터 오늘 프리장까지 주가 상승세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일에 이렇게 여러 종목들 함께 살펴봤는데요. 전날부터 이어진 기술주, 특히 반도체주 강세를 중심으로 여전히 주가를 조금씩 밀어올리고 있는 와중에 미국과 EU의 무역 합의에 대한 기대감도 묻어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프리마켓 나우 하명선이었습니다. 네, 프리마켓 온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새 코너죠. 오늘부터 미국 ETF 오늘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증권 박승진 실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미국 실적 시즌이지 않나요? 네네. 지수 자체도 계속 사상 최고치이긴 한데 네. 실적도 뭐 늘 그런 편인 것 같기는 한데 네. 대부분 다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들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실적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이번 실적 시장 같은 경우 좀 더 특징적인 부분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시기적으로 사실 2분기는 이 4월부터 관세 부과 이슈들이 좀 부각이 됐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4월, 5월, 6월 그러니까 2분기 내내 이 실적 추정치들이 계속 하향 조정되는 움직임들이 나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사실상 뭐 실적에 대한 기대치들이 굉장히 낮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일단 눈높이가 낮아져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 실적 추정치를 더 상회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또 사실 또 이제 최근에 또 보면은 이 실적 시즌의 초반은 항상 아시는 것처럼 금융기업들부터 일단 IB부터 그렇죠.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데 네. 사실 IP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장단기 금리 차들 보면은 이 단기 금리와 장기 금리 차의 이 스프레드가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네. 그럼 뭐 이자 수익을 좀 내기 좋은 환경이 좀 되는 부분들이 있고 사실 4월 이후로 또 이제 시장을 또 살짝 기억해 보시면 4월 초에 한번 주가가 급락을 했다가 네. 또 상당히 많은 상승폭을 가져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골드만삭스 같은 기업들은 이 트레이딩 수익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이런 기업들까지 좀 늘어났기 때문에 이 초반에 이 금융 쪽에서 발표를 많이 하는 것들도 같이 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대형은행들이 실적을 아주 괜찮게 시작을 하면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들이 또 높아지고 이제 또 빅테크들도 실적을 이제 내놓기 시작했는데 뭐 알파벳의 경우에는 시장 예상치를 또 웃도는 기대 이상의 실적을 내놨죠. 자, 이제 ETF 상품 이야기로 가보죠. 전반적인 대세는 역시 AI구나. 이게 지금 또 확인이 실적을 통해서도 네. 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AI와 관련된 관련주들을 담은 ETF 상품 여전히 좀 관심도 많이 가실 것 같고 네. 수익률 측면에서도 권할 만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네, AI는 사실 이게 2023년에 챗GPT가 등장한 이후로 굉장히 시장에 많은 ETF들이 상장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특히 이제 국내가 오히려 조금 더 테마 ETF에는 민감하기 때문에 국내 AI와 관련된 ETF들이 엄청나게 많이 상장이 되어 있고 미국 같은 경우도 AI 테마를 기반으로 하는 ETF들이 또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또 사실 ETF를 바라볼 때는 이 어떤 종목을 고를 것인가. 물론 이제 처음에는 좀 익숙한 브랜드라던가 뭐 저희 한국으로 치면은 뭐 코덱스 타이거 뭐 이런 종목부터 이제 선택을 하시는 것처럼 네.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는데 사실 저희가 ETF를 제대로 고르려면은 이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포장지를 벗겨놨을 때 이 종목들을 어떤 비중으로 실어놓고 있는지 이런 것들의 차이를 한 번씩 비교해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똑같이 균등하게 배분하지는 않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그거는 뭐 액티브 펀드라든지 각자의 방향에 따라서 비중은 달리 조절을 하는 거죠. 아, 네, 맞습니다. 이게 비중, 편입 비중 같은 경우는 조금씩 기준을 달리 가져갑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이제 시가총액 가중 방법. 그래서 큰 기업을 더 많이 넣고 작은 기업들을 조금씩 더 차이가 나게 두는 이런 방식을 가장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 시가총액 가중 방식도 본인들의 기준에 따라서 이 캡을 또 씌워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SMH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 종목 같은 경우도 원래는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큰 기업부터 쭉 넣어놓는 ETF인데 이 캡을 SMH는 20%로 가장 그 최대 상한폭을 20% 제한하면서 네. 더 한쪽으로 쏠리는 건 좀 맞겠다 이런 구조를 가져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각각의 ETF마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더 해놓는 기준들이 있고 또 이제 조금 이제 가장 크게 ETF 구성 방식에서 가장 차이를 많이 둘 수 있는 방식은 이 동일 가중 방식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앞서 말씀하셨던 이 같은 비중으로 쪼개서 넣는 방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0개 종목이 구성된 ETF다. 그러면 그냥 10%씩 균등하게 밸런스 맞춰 들어간다. 이러면은 이제 또 이 아까 말씀드린 시가총액 가중 방식에서 달라지는 점은 대형주들이 ETF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이 낮아지고 작은 기업들이 미치는 영향은 오히려 평소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식의 차이점들을 두고 좀 선택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장 상황에 따라 그 비중을 조절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애초에 설계된 대로만 계속 가는 게 원칙이에요? 원래는 설계된 대로 가는 게 원칙이고요. 또 앞서 말씀하셨던 액티브 ETF 같은 경우는 네. 그래도 좀 유연하게 갈 수 있는,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액티브 ETF들이 추종 지수, 그러니까 기초 지수를 아예 설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더 유연하게 갈 수 있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펼쳐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그러면 네. 소개해 주실 ETF 상품 어떤 겁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 AI 테마 ETF라고 하면은 뭐 더 쪼개면 반도체 ETF도 있을 거고, 네. 뭐 전력 인프라 뭐 이런 식으로 쭉 나눠서 있을 수 있겠지만은 ETF라는 건 사실 또 하나의 바스켓으로 저희가 투자를 하다 보니까 AIQ라는 종목 같은 경우가 이제 이 바스켓을 기술주,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 쪽, AI 쪽 연관된 기업들로 구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 구성 종목들에서 AIQ 네, 맞습니다. 군요. 미국 ETF들은 티커를 보면은 웬만큼 추정 가능한 이 성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게 ETF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비중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이 AI 쪽의 매출 비중이 20% 이상인, 그러니까 조금 더 관련도가 높은 기업이면은 3%로 제한을 하고 조금 더 관련이 좀 떨어지는 기업이다. 20% 이하로 들어가는 기업이면은 1%까지만 들어가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시면은 더 좀 일단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많은 기업들이 들어간다. 되게 많을 것 같네요. 지금 맞습니다. 상위 비중 5개 종목이 5%를 넘는 게 없네요. 네, 맞습니다. 3%로 제한을 해놓기 때문에 예, 이렇게 되고요. 이게 보시면 엔비디아나 이런 기업들도 뒤에 또 다 같이 또 편입이 되어 있는데 네. 이렇게 잘게 쪼개놨기 때문에 이 AI 산업을 어떻게 보면 포괄적으로 또 가져갈 수 있는 이런 구성의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짧게만
저렇게 많이 종목을 담는 ETF는 안정성 면에서 더 좀 돋보이는 건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 안정성 측면에서 조금 더 이 바스켓을 가져갈 경우에 개별 기업의 리스크는 어쨌든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분산 투자하는 뭐 저희가 이제 잘 아는 분산 투자의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다양한 성격들의 ETF들이 있기 때문에 또 네.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새로운 상품 하나 봤습니다. AIQ. 자, 다양한 이제 종목도 계속해서 소개해드리니까 기대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증권 박승진 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프리마켓온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